먼저 공영방송 제 네. 정치학관 MBC 최근 세월호 유가족 분들 만나셔가지고 예. MBC 혼나셨죠? 네. 예, 많이 혼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MBC 보도 형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사실 온갖 문제가 다 모여 있던 게 저희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처음에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는 전원구조 오보 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 후에도 세월호 참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 유가족을 폄훼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장겸 전 사장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는데 편집회의에서 유가족들 보고 완전히 깡패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그 후에 박상우 전국부장이 잠수사 사망이 유가족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리포트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유가족 폄훼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재난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움직임이 커지니까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유병언이 어디 갔나 추적하는 그런 그렇죠. 대대적인 중계 예. 방송을 했죠 그때. 예,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활동을 하는데 특조위의 활동 자체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여기에 뭐 세금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기사들도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세금 도둑. 그 당시 예. MBC를 보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 MBC나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죠. 네. 유가족 혹은 특조위 쪽을 공격했지 정부 비판은 거의 없었죠 MBC에서.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말은 당시에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그래요.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청와대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어요 거의. 그래서 유가족들의 청와대 행진 같은 리포트를 하려고 하면 그 리포트를 막고 그다음에 해당 기자를 인사조치시키고 그러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보도거리인데 그것도 보도를 못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MBC가 그랬었습니다. 옆에 나오고 계신 YTN이라고 제대로 했는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땠는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MBC 사례를 듣고 있자니 참 YTN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사실 YTN은 다른 언론사들의 통신사 역할을 하는 그렇죠. 보도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이 YTN이 그 책임을 다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옆에서 MBC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됐던 이 세월호 사고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네. YTN도 다 전원 그대로 다 답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좀 항목별로 보면 그 당시 보도 중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오보하는 네. 거가 큰 문제인데 YTN도 뭐 역시 그 전원 구조 오보를 앞장서서 보도할 정도로 사실 확인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식의 보도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송사들이 사실 YTN을 모니터링하면서 큰 사고가 벌어졌을 그렇죠. 때 대응을 많이 하는데 전원 구조 오보를 거의 선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큰 혼란을 사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연장선에서 사실 오보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확인은커녕 거의 정부의 받아쓰기 형태의 보도가 이루어진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자단이 해양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볼 수는 없었겠지만 정부가 진도체육관에서 해양수산부랑 해경이 발표하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 뭐 지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요. 식의 용어까지 그렇죠.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써서 유가족들이 그래서 그때 대단히 흥분했었죠. 네, 지상체대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이제 배 근처에 가서 보니 예. 구조 활동이 없는데 무슨 지상체대냐고 네. 하느냐고. 사실 네. 그 내용을 검증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유가족들에게 문의를 해서 좀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의 발표를 과대포장해서 선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당시에 이제 종편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선정적인 보도가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YTN도 그 당시에 예외는 아니어서 시청률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유병언 일가 저희 기자단에서는 유병언몰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냥감을 쫓아가는 유대균 씨의 그 도피 과정에서 뼈 없는 치킨을 먹었네. 같이 있던 보디가드가 뭐 미녀네 하는 뭐 동거인이네. 이런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선정적인 보도를 속보 자막으로 남발할 정도로 언론의 본질을 잃어버린. 뼈 없는 닭고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유대균 씨 만나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뼈 없는 닭고기 먹었냐 했더니
그 주문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 뉴스 소스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전가 같겠지만 저희도 사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어느 매체의 보도였는지 모르지만 그 매체의 보도가 나간 뒤에 데스크가 현장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그 뼈 없는 치킨집을 찾아라라는 밑도 끝도 없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치킨집 문도 안 여는 오전부터 그 지역의 치킨집들 다 뒤지고 다녔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요. 이 선정적인 보도의 더 큰 문제점은 사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거나 사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보상 문제로 그렇죠. 본질을 흐려가면서 당시 사실 5살 어린이가 가족을 모두 잃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YTN의 한 간부는 이 앞으로 유가족들 사이에서 보상금 문제가 벌어질 거다. 서로 이 어린이 혼자 남기 때문에 친권 문제를 들이대면서 보상금 다툼이 벌어질 테니 빨리 취재를 해라. 이런 식의 본질에서 벗어난 취재 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비판에는 정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받아쓰기만 하면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정부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받아쓰기만 하면서 정부 얘기만 나오면 아까 MBC 얘기처럼 청와대의 청자를 꺼내지 못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밥실 퍼졌습니다. 마찬가지였네요. KBS하고 종편 혹은 뭐 연합 또 사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다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KBS도 뭐 MBC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완전 변질된 보도를 계속 했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그 박 전 대통령이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 그 비판하는 목소리, 그 절규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묵음 처리하면서 오히려 환영하는 것처럼 저는 KBS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환영을 하나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송사나 유가족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욕설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안 됐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편과의 차이점은 KBS와 MBC는 그래도 유대균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주목했고요. 그쪽 그 선정적인 보도는 종편이 정말 완전 선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거기는 왕이었죠, 왕. 예, 그 닭이고 뭐가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유병헌 씨의 키부터 그 사람의 말 전 인생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었고 모든 강의를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정부로 가는 시선을 완전히 유병헌 유대군으로 잡아 끌었죠. 억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거는 저는 그냥 시종일관 그 유가족을 모욕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그 제정하는 것을 막고 또 특조위 활동을 흔든 이게 가장 큰 나쁜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유가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누리게 될 사람들. 이건 MBC에서도 그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험금 관련 보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저녁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학 특례 입학을 노린다라는 그 내용이 두 번이나 아주 유가족들이 대단히 특별한 특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KBS 특히 여기 안 계시긴 하지만 오늘은 어차피 모실 수도 없었어요. 칸이 가셔가지고. 근데 KBS가 당시 보도했던 그 팽목항 박 전 대통령 방문 그걸 보고 유가족이 가장 폭발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절규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를 하고 났더니 유가족들은 그래서 지상파를 포함하여 어떤 언론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예. 자기들이 본 것도 그대로 보도되지 않고 대통령이 왔던 장면도 그 각색돼서 보도되다 보니까 언론들을 전면적으로 믿지 않게 된.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도 이정현 수석은 전화해서 부도국장한테 화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당시. 거죠. 예. 자, 교수님은 언론학자로서 특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를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조사한 대상이 그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법을 만들 때 사실은 명확하게 보도의 공정성 부분을 조사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다들 아시지만 결과는 많이 조사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의도였냐면 언론이 당시에 보인 그런 많은 오보 왜곡 보도가 속보 경쟁성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 왜곡 보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좀 많이 밝혀져서 지금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권력 옹호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과정 그리고 관여한 사람이 누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법적인 사실이 있으면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특조위가 출발할 때
언론 문제를 다루겠다는 목적이었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특조위 전체가 사실 그 조사 활동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 부분도 뭐 당연히 또 그러니까 제대로 당연히 저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전원구조 오보 등 초기 보도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 이런 것들을 해방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언론들이 사실은 동조했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언론은 아주 앞에 나서서 앞장섰죠. 어떤 언론이라고 따로 할 것 없이 다들 앞장서지 않나요? 물론 거기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는 이제 정상화위원회라는 걸 자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따져보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발적인 어쩔 수 없는 속보 경쟁 속에서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도 지침을 내려서 왜곡시킨 거 아니냐.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조사 과정에서. 예, 그 조사 과정 자체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 것들을 약간 조사 대상이 되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유가족 깡패 발언 전에 이를테면 이제 외부 권력과 MBC 보도국이 이렇게 조응했다 또는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4월 23일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방송 3사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이틀 뒤에 안광한 사장이 갑자기 사내에 담화문을 올리거든요. 당시 사장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고 그 후에 이틀 뒤인 4월 25일에 이제 유가족 폄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보도국장이 뭐 깡패 발언하고 막 나라 수준이 아프리카라는 등 그런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리포트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로 잠수사 때문에 잠수사 사망이 유가족 때문이다. 무리한 경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폄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걸 알게 된 건데 당시에 이제 유민 아빠와 유민이의 가정사 이혼을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단식을 굉장히 이게 의도적으로 폄하를 하거든요. 당시 MBC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단식 부추길 일 아니다. 국민적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하라. 이런 식의 메모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국 때 언론 지도 당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 특조위 아까 뭐 세금 도둑 보도 이런 것도 보면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나온 거 보면 뭐 우호적인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의 일탈 행위를 부각해라 이런 메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가족 발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능지처참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 발언 전체가 다 끝나고 특조위원이 박수를 친 건데 마치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를 친 것처럼 저희가 왜곡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 편집입니다. 짜집기.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내부에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한 통신 매체 그 뉴스 통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 사흘 전에 청와대 한 행정관이 허현준 행정관이죠. 자유총연맹 간부한테 관련 영상이 있다는 걸 알리고 뉴스가 나가고 나니까 그 뉴스 링크를 보내면서 좀 홍보를 부탁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왜곡 편파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외부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요 사안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간부에게 그렇게 박수치는 영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MBC 사이는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 후 이틀 후인가 월요일인가 아마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는 누가 개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MBC가 이걸 이제 일종의 단독처럼 보도하는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될 일이다. 라는 발언이 있는데 특조위원이 전체 대사가 끝난 후에 박수 친 거를 그 바로 뒤에 박수 친 것처럼 편집해가지고 이제 유가족과 특조위원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시 또 보수단체 간부에게 이걸 홍보를 부탁하고 그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MBC 참 잘했고요. 자, YTN도 이런 명백히
지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명백한 지시가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는 세월호 당시에 사건 기자였던 그 당시에 막내 기자들의 성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부 부장이었던 인사와 그 저희 내부 용어로 이제 사건 데스크 부장 밑에서 사건 기자들을 통솔하는 그분들의 부적절한 지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유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유가족 집회에 대해서 마치 경찰의 발표를 더 부풀려서 일종의 폭도들의 이런 뭐 행사인 것처럼 집회 보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회에 대한 보도의 뉘앙스를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거죠. 경찰들이 발표를 하면서 경찰이 몇 명이 다쳤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집기들이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게 되는 그래서 저희 기자들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간부의 말로는 윗선에서 이 경찰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주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들의 입장, 윗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저희 보도국의 최고 수장인 보도국장이거나 아니면 그 윗선의 본부장 아니면 이제 뭐 사장까지 얘기를 하는 걸 테고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라인에서 보도 뭐 YTN이 뭐 경찰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네, 아까 나왔던 이정현 수석의 보도국장 통화 내용처럼 저희도 당연히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아니면 신종 정부의 보도 지침 다 이런 게 내려왔다고 봅니다. 다들 그렇게 이제 짐작만 했었죠. 짐작만. 예, 짐작만 했는데 다행히 이제 MBC에서는 지금 정상회의위원회가 만들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다려보고요. 교수님. 네. 2기에서는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기가 소위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하고 한 건에 붙어서 사회적 참사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부족해요. 세월호만 다룰 수 있는 그게 왜 부족하고 법에도 언론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저쪽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것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진상규명 방해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방해 차원에서 언론 문제를 조금 다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1기가 뭐 침몰 원인이나 또 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야 하는데 지난 과거가 있고 또 뭐 해수부의 핵심 멤버들은 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해수부는 또 정부의 지시로 청와대의 지시로 이 진실규명에 매우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죠. 그 인력이 고스란히 있는데. 일기 특조에도 조기 강제 종료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그 자리에 거의 비슷하게 앉아 계신데 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 이걸 어떻게. TBS에서 그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보니까 김문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사실 현장 책임자였죠. 그 사람이 4년이나 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더라고요. 아마 조사를 해도 그 정도 답변 이상 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록으로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 그런 방해 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몰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누군지 밝히고 2기가 그분들은 피해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보면 1기 때 청문회 때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대충 사실은 밝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언론들이 하나도 보도도 안 했어요. 생중계는커녕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2기 활동을 통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밝혀지고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침몰 원인에 관해서 해양플랜트연구소라든가 또는 대법원에서 기존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발표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론을. 그러니까 뭐 고박 문제라든가 급변치 문제라든가 조타 미숙이라든가 뭐 평행선 문제 이런 거에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당신은 발표했고 여론조사를 최근에 해보면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소위 이제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틀었는데 그럼 짐이 무겁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이 그 원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침몰 원인은 알 수 없다.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실제 당시에 그 선박 플랜트, 해양 선박 플랜트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실험했는데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결과로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입력해도 정부가 말한 행적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원인에 대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법원의 결론도 그리고 숨겨졌다는 것도 오랫동안 보도가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대로 안 나왔죠. 네. 정부가 발표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수정된다. 이게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호와 관련된 건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제 이제 스트레이트 보면서 생각한 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예, 정말 뭐 법적 도덕적 어떤 것에서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범죄 은폐한 예, 그래서 수산 공범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 문제니까 돌아서 얘기하면 일기 특조위에서 사실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AIS라는 행적도 그게 틀렸다. 그렇죠. 사실이 그것도 밝혀졌고 2기 선체조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배가 넘어지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정부 발표하고 다르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 두 가지가 밝혀졌다는 자체가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KBS, MBC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YTN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 곧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2기 특조위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이 잘 알려지면 일반 대중들도 예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얘기했던 AIS 항적도 이게 1기 특조위 때 그 공청회나 등등을 통해서 그 담당했던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규격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AIS 데이터다. 한마디로 말해서 AIS가 틀렸고 누군가 손을 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밝혀졌는데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AIS 데이터 이게 누군가 만졌단 말인가? 대대적으로 보도돼야 되는데 보도가 안 됐어요. MBC와 YTN 뭐 했습니까? 일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한번 박치기 하고. 어디 쫓겨나 있으셔서. 그렇죠. 쫓겨나 계셨겠죠. 이 정부 발표 AS가 틀렸다는 얘기는 특조위 1기에서 사실상 결론에 도달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조작되었다는 거냐, 손을 탔다는 거냐, 이것까지 세세하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 정부 발표 내용이 규격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까지 나갔거든요. 그것도 묻혔죠. 예, 그것도 묻혔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실을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KBS, MBC 정상화가 지금 그나마 이제 됐고 YTN은 아직 좀 문제가 많지만요. 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저는 성에 안 찹니다. 당선 어제도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좋지만 또 좀 더 했으면 왜 지금 세월호가 이제 4주기를 맞는 상황에서 MBC가 이제 정상화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는 보도들이 나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정상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조사나 그리고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YTN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KBS도 사장이 최근에 새로 선임이 되고 MBC도 이렇게 자정 노력이 있고 지상파들이었는데 이제 그 방송국의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 YTN. 네, 방송국에 YTN 항상 틀어져 있어요. 네. 식당에도 틀어있지만 저희도 항상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래서 YTN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아직 그 최남수 사장 퇴진 문제로 아직도 대치 국면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로서 75일째입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2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서 오늘로 75일째인데 사실 최남수 사장이 이사회에서 선임될 때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더 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노사 협의를 맺고 사장이 되는데 일종의 약속을 했는데 최남수 사장이 이걸 조건으로 차장이 취임하고 열흘 만에 정확히 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파기 부분에 대한 문제 이후에 이제 파업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드러난 이 최남수 씨 사장의 이 부적격 사례가 너무나 충격적인 면들이 많아서 이 파업이 길어지고 있고 최남수 사장은 사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이 불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륜을 인정을 합니다. 본인이 6개월 동안 본 부인을 두고 다른 내연녀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까지 인정을 하는데도
사장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YTN 사장 문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의 언론 문제와도 사실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언론들이 그 당시 그런 보도를 했느냐. 부적절한 언론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자기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해바라기 성향을 가지고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도가 망가졌는데 최남수 사장이 YTN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한 지금 촛불 시민들의 연문으로 만들어진 이 촛불 정부 그다음에 촛불 전국에서 YTN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TN 구성원들이 지금 75일째 생계를 끊고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뭐 최남수 사장 사퇴가 돼야 YTN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 KBS, 뭐 MBC, YTN 소속 그 개개인 기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권과 기본적으로 그 정권과 결탁한 방송국의 경영진 혹은 뭐 사장단 거기서부터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지금은 일선 기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뭐 사실 다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KBS도 뭐 MBC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완전 변질된 보도를 계속 했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그 박 전 대통령이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 그 비판하는 목소리, 그 절규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묵음 처리하면서 오히려 환영하는 것처럼 저는 KBS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환영을 하나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송사나 유가족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욕설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안 됐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편과의 차이점은 KBS와 MBC는 그래도 유대균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주목했고요. 그쪽 그 선정적인 보도는 종편이 정말 완전 선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거기는 왕이었죠, 왕. 그 닭이고 뭐가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유병헌 씨의 키부터 그 사람의 말 전 인생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었고 모든 강의를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정부로 가는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었죠. 잡아 끌었죠. 억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거는 저는 그냥 시종일관 그 유가족을 모욕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그 제정하는 것을 막고 또 특조위 활동을 흔든 이게 가장 큰 나쁜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유가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노리게 될 사람들. 이건 MBC에서도 그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험금 관련 보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저녁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학 특례 입학을 노린다라는 그 내용이 두 번이나 아주 주요하게. 대단히 특별한 특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KBS 특히 여기 안 계시긴 하지만 오늘은 어차피 모실 수도 없었어요. 간이 나서가지고. 근데 KBS가 당시 보도했던 그 팽목항 박 전 대통령 방문 그걸 보고 유가족이 가장 폭발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절규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것이 조치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보도거리인데 그것도 보도를 못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MBC가 그랬었습니다. 옆에 나오고 계신 YTN하고 제대로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땠는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MBC 사례를 듣고 있자니 참 YTN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사실 YTN은 다른 언론사들의 통신사 역할을 하는 보도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 YTN이 그 책임을 다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옆에서 MBC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됐던 이 세월호 사고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YTN도 다 전원 그대로 다 답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좀 항목별로 보면 그 당시 보도 중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오보하는 거가 큰 문제인데 YTN도 뭐 역시 그 전원 구조 오보를 앞장서서 보도할 정도로 사실 확인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식의 보도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송사들이 사실 YTN을 모니터링하면서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응을 많이 하는데 전원 구조 오보를
거의 선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큰 혼란을 사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연장선에서 사실 오보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확인은커녕 거의 정부의 받아쓰기 형태의 보도가 이루어진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자단이 해양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볼 수는 없었겠지만 정부가 진도체육관에서 해양수산부랑 해경이 발표하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 뭐 지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용어까지 그렇죠.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써서 유가족들이 그래서 그때 대단히 흥분했었죠. 네, 지상 최대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이제 배 근처에 네. 가서 보니 예. 구조 활동이 없는데 무슨 지상 최대냐고 네. 하느냐고. 사실 네. 그 내용을 검증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유가족들에게 문의를 해서 좀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의 발표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당시에 이제 종편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선정적인 보도가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YTN도 그 당시에 예외는 아니어서 시청률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유병헌 일가 저희 기자단에서는 유병헌몰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냥감을 쫓아가는 유대균 씨의 그 도피 과정에서 뼈 없는 치킨을 먹었네. 같이 있던 보디가드가 뭐 미녀네 하는 뭐 동거인이네. 이런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선정적인 보도를 속보 자막으로 남발할 정도로 언론의 본질을 잃어버린. 뼈 없는 닭고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유대균 씨 만나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뼈 없는 닭고기 먹었냐 했더니 그 주문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 뉴스 소스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전가 같겠지만 저희도 사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어느 매체의 보도였는지 모르지만 그 매체의 보도가 나간 뒤에 데스크가 현장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그 뼈 없는 치킨집을 찾아라라는 밑도 끝도 없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치킨집 문도 안 여는 오전부터 그 지역의 치킨집들 다 뒤지고 다녔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요. 이 선정적인 보도의 더 큰 문제점은 사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거나 사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보상 문제로 그렇죠. 본질을 흘려가면서 당시 사실 5살 어린이가 가족을 모두 잃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YTN의 한 간부는 이 앞으로 유가족들 사이에서 보상금 문제가 벌어질 거다. 서로 이 어린이 혼자 남기 때문에 친권 문제를 들이대면서 보상금 다툼이 벌어질 테니 빨리 취재를 해라. 이런 식의 본질에서 벗어난 취재 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비판에는 정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받아쓰기만 하면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정부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받아쓰기만 하면서 정부 얘기만 나오면 아까 MBC 얘기처럼 청와대의 청자를 꺼내지 못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밥솥에 퍼졌습니다. 마찬가지였네요. KBS하고 종편 혹은 뭐 연합 또 사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이 순조롭고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를 하고 났더니 유가족들은 그래서 지상파를 포함하여 어떤 언론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예. 네. 자기들이 본 것도 그대로 보도되지 않고 대통령이 왔던 장면도 그 각색돼서 보도되다 보니까 언론들을 전면적으로 믿지 않게 된.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도 이정현 수석은 전화해서 부도국장한테 화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당시. 거죠. 예. 자, 교수님은 언론학자로서 특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를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조사한 대상이 그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법을 만들 때 사실은 명확하게 보도의 공정성 부분을 조사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다들 아시지만 결과는 많이 조사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의도였냐면 언론이 당시에 보인 그런 많은 오보 왜곡 보도가 속보 경쟁성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 왜곡 보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좀 많이 밝혀져서 지금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권력 옹호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과정 그리고 관여한 사람이 누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법적인 사실이 있으면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특조위가 출발할 때 언론 문제를 다루겠다는 목적이었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특조위 전체가 사실 그 조사 활동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 부분도 뭐 당연히 또 그러니까 제대로 당연히 저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전원구조 오보 등 초기 보도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
이런 것들을 해방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언론들이 사실은 동조했다고요. 네. 심지어는 어떤 언론은 아주 앞에 나서서 앞장섰죠. 어떤 언론이라고 따로 할 것 없이 다들 앞장서지 않나요? 먼저 공영방송 제 네. 정치학관 MBC 최근 세월호 유가족 분들 만나셔가지고 예. MBC 혼나셨죠? 네. 예, 많이 혼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MBC 보도 형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온갖 문제가 다 모여 있던 게 저희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처음에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는 전원구조 오보 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 후에도 세월호 참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 유가족을 폄훼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장겸 전 사장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는데 편집회의에서 유가족들 보고 완전히 깡패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그 후에 박상우 전국부장이 잠수사 사망이 유가족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리포트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유가족 폄훼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재난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움직임이 커지니까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유병언이 어디 갔나 추적하는 그런 그렇죠. 대대적인 중계 예, 방송을 했죠 그때. 예,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활동을 하는데 특조위의 활동 자체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여기에 뭐 세금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기사들도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세금 도둑. 그 당시 예. MBC를 보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 MBC나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죠. 네. 유가족 혹은 특조위 쪽을 공격했지 정부 비판은 거의 없었죠 MBC에서.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말은 당시에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그래요.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청와대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어요 거의. 그래서 유가족들의 청와대 행진 같은 리포트를 하려고 하면 그 리포트를 막고 그다음에 해당 기자를 인사